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인도적 대북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로 맞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 처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남 내 기업 3곳에서 사내 이사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 다발 사진이 가짜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사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해 논란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2명에게만 돈이 전달됐다며 로비 의혹을 축소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 하루 사망자가 21명으로 집계되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중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다른 학교로 번지면서 51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부부 2쌍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들어온 신고 전화엔 다투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최종 단계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 무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청와대도 긴급 NSC 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분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발사 상황부터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60km로 비행하며 590km 거리까지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함경북도 신포는 북한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가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신무기 전람회에서 북한이 처음 공개한 미니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기존 SLBM은 2,000톤급 잠수함에 한 발만 실을 수 있지만 미니 SLBM은 최대 3발까지 가능합니다. 2,000톤급 잠수함에는 SLBM이 한 발만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지만 미니 SLBM은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어 한미 안보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청와대는 긴급 NSC 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화 재개 신호로 해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해 유감 표명의 진위를 의심케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기관 수장이 회동을 가진 날에 발사 시점을 맞춘 것은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도발하는 상투적 방식이긴 합니다만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건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한미가 대북 유인책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어젯밤 미국 워싱턴에선 한미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고 오늘 서울에선 한미일 정보수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K end of war proposal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ose discussions and other issues of mutual concern when I'm in Seoul later this week.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낼 보건 의료 지원 패키지의 구체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e do stand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ave made, in fact, specific proposals to the DPRK.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을 동참시키기 위해 대북 유화책에서 견해차를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자기들의 유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됐다는 판단 속에 대화 국면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로 인해서 한국 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북한이 전략무기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기한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공개했던 현금 다발 사진이 가짜로 밝혀졌다며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야당은 돈다발 하나로 의혹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문제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서울시 국감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증거로 제시된 돈다발 사진이 허위였다면서 김용판 의원에게 국감장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민영배 의원님, 예. 김용판 의원이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 김 의원은 의혹의 실체는 명백하다며 맞섰습니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소위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인격을 말살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건 범죄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진의 진위와 상관없이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기 어렵다.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 상당 부분 진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후보와 8년간 함께한 수행비서가 조폭 집단 폭행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았고, 시장 선거 당시 수행팀에 조폭 출신이 포함돼 있는 등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정치사에 이재명 후보처럼 조폭 프렌들리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 이어 내일 국토위 국감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처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남 등에 있는 여러 기업 여러 곳에서 임원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먹잇감이 된 성지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전 경력과는 상관없는 이런 취업에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정상적인 취업이었고 정상적인 근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용인에 본사를 둔 성지건설은 2016년 성남 사무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처남 김모 씨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씨는 9달 만에 성지건설을 그만뒀고, 이듬해 6월엔 성남에 본사를 둔 A업체에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A업체는 김 씨를 선임하던 날 사업 목적에 돌연 부동산 개발업과 도시환경정비산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A업체를 6개월 만에 사임했고, 다음 해인 2019년 10월엔 성남에 근거했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한 달여 만에 관두기도 했습니다. 신문사 사진출판부에서 일했던 김 씨가 3년 만에 건설사와 제조사 등 경력과 무관한 회사 3곳에 취업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는 2018년 말 이곳 서울 성북구에 영상제작업체를 차리고 성지건설 사내이사 출신인 이모 씨와 함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경위를 듣기 위해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련 이력도 없는 성남시 연고 기업들을 돌며 이사직 선임과 퇴임을 반복한 만큼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처남의 취업 사실과 기업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성남엔 유수기업들이 많은데 왜 의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다시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 후보는 5.18과 군사 쿠데타를 빼면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호남분들도 꽤 있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능멸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지역공항을 원하고 있는 충남에서 지역공항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발을 샀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산 지역 당원들을 만나 부패가 만연하면 정책이 소용없다며 열변을 토합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권력 갖고 돈벌어지 짓거리 하면은 정책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직 관리를 언급합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래요. 당 안팎에선 참담한 역사관이란 비판이 나왔고 5.18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한 망발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호남 능멸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라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충남 지역공항 추진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지역 반발을 샀습니다. 국내선 공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충청권의 모든 항공물동량을 대구 경북 쪽으로. 맹정호 서산시장은 충남이 대구에 핫바지냐며 대통령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로 불린 어제 경기도 국감은 뚜렷한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해명들이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홍현주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제 배임 혐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 배임 혐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 추가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추가 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에 사전에 공표했던 공모지침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데 반대한 사람이 이 후보 본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배임 혐의까지 피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는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맞는 건지 검증이 가능합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 후보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환수 조항을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건데 이와 다른 주장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2015년 3월에 됐는데 그보다 한 달 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2월 5일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요. 네. 2월 13일 공모가 나가기 전에 네. 그 사이에 검토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이미 공모 절차 끝났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 건의한 것도 아니고 수기로 그 의사를 전달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 이게 이제 배임 혐의 입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예. 야당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고 한 이 후보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익 배분 구조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 발언 반드시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을 공모했던 2015년 3월 수도권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실제로 당시 보도를 보면
용인 수지의 평균 청약률이 7.17대 1, 화성 동탄 2신도시 평균 경쟁률은 6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자,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는 논란거리가 없습니까? 예, 이 후보는 그동안은 사생활 문제라고 했지만 어제는 처음으로 2억 5천만 원 변호사비를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명이 참여한 호화 변호인단에 그 정도 액수만 들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대부분 연수원 동기거나 친구였기 때문에 돈이 덜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발언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이 후보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국감 위증은 여야 의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발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대부분 연수원 동기거나 친구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내일 국토위 국감에 또 나오죠. 예, 이때 어떤 얘기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죠.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제 곧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금 시간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내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늘 밤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고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남 변호사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만 빼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선 7명에게 50억씩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서 박수영 의원은 6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송금받은 뒤 토목건설업체에 전달해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렇게 남욱 변호사의 귀국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가 소위 그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로비 정황에 대해서도 다른 정언을 쏟아내면서 수사는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 변호사가 이 시점에 귀국한 게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즉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찰에 체포돼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던 남욱 변호사.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미국에 한 달 이상 숨었던 그가 갑자기 귀국한 배경을 놓고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국하면 체포,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언론 인터뷰까지 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통 도망간 피의자가 잦은 귀국한 이유는 공범이나 윗선과 말을 맞춘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핵심 인물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 조사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인 자신이 주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 귀국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그분의 실체를 암시하는 인터뷰까지 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윗선에 대해 말을 바꾸고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도 규모를 줄이는 등 혼선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을 이어갔습니다. 이 확산세가 누그러드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오후 6시 1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돼서 안심은 잃은 상황입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중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일대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졌고 국내 하루 사망자는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21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7일 학생 1명이 확진된 후 확산세는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72명이 감염되고 주민 1,8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봉현 분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과 동거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학교발 집단 감염은 부산과 의정부, 충주 등에서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00명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재생산 지수 또한 2주 연속 1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량은 지난주보다 늘어나는 등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이 눌러주는 확진자 억제와 거리 두기가 풀어져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세력이 어디쯤에서 만날까? 2,000명대가 될지 3,000명대가 될지는. 사망자 수는 1월 이후 가장 많은 21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늦은 오후 광화문 광장에 차단막과 함께 집회 금지 안내문을 세우는 등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자영업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파업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누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도로 곳곳에 철제 펜스가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55만 명 총파업을 대비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이유로 파업할 계획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4만 명 등 8만 명가량이 참여하고 서울 도심 집회에는 3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고 총파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총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학가에는 민폐노총의 총파업이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학생과 자영업단체의 대자보가 나붙었고 민주노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요. 꼭 이때 해야 되는지를.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산하조직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대변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집회 참여자가 모일 것으로 보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빨리 찾아온 눈인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부터 더 기승을 부려서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0월의 설악산에 흰눈이 내립니다. 거센 눈발에 의자가 하얗게 되고 두 눈을 뜨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올가을 들어 전국에 내린 첫눈은 1cm가 쌓였습니다. 2020년 첫눈보다는 약 보름가량 빠르게 첫눈이 관측되었습니다. 평창 발왕산 정상도 때이른 눈에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일찌감치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이제 햇빛도 살짝씩 가려지니까 이제 더 추워진 것 같고 좀 이제 으스스한.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이곳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 5도, 파주 1도, 전주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해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풍도 불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충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서 동업을 하던 부부 두 쌍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에 들어온 신고 전화에는 다투는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고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감식반이 통제선 안쪽에서 현장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청양군의 한 공장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부부 두 쌍은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 전화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듣고 출동했지만 이미 컨테이너는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이거 와봐, 이거 불이 났으니까 공동 대응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사망자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도 지금.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빈 용기와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세워진 차 안에서도 인화성 물질 3통이 더 나왔습니다. 우리 대원에 불을 끄려면 파괴 작업을 아니라는 지금 바깥에서 장들려요. 숨진 부부 두 쌍은 모두 50에서 60대로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서 곡물 저장 용기 제작 사업을 함께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동업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방화로 이어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공중 구조물을 따라서 빠르게 내려가는 집 코스터가 또 멈췄습니다. 관광객은 8m 높이에서 매달려서 30분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나 취재해 보니까 안전관리와 사고 원인 조사까지 모두 레저 업체가 셀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집 코스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며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관광시설에서 40대 A씨가 타던 집코스터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A씨는 멈춤 사고 당시 8m 높이에서 35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A씨가 업체 측에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신고를 만류하며 자체 사다리차로 A씨를 구조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이래서 119 요청을 했었는데 소방차가 온 적이 있는데 늦게 오고 구조 시간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에서는 지난 4일에도 30대 남성이 멈춤 사고를 당해 6m 높이에서 40분 동안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이 속도 저감 장치 고장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평소 안전관리와 원인 조사까지 업체가 맡습니다. 집코스터나 짚라인 등 시설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이 안전하고 문제가 있는데 규제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거루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에게 주차를 부탁하거나 택배 물품을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지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툰 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합의라는 건 없고요. 저분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지난해 12월엔 공 대표가 경비원에게 딸의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아파트 텃밭까지 관리하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경비원 업무 범위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쓰레기 수거는 허용 업무로, 대리 주차와 택배 배달 등은 제한 업무로 분류했죠. 허용한 것 이외의 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와 청소 등을 합법화하면서 경비원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이죠. 이게 다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건데. 그래, 이제 내가 이거 안 하면 수익 싸요. 계속 해오는 거라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아파트에선 경비원들에게 주차를 시키기도 했는데, 왜 보면 우리가 이 앉아서 남들이 경비를 가지만 주차용 왜 좀 쉽게 말하면 주차용. 앞으로는 별도로 돈을 줘도 불법입니다. 관리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발레 파킹이나 또 대리운전, 택배 각 세대에도 배부했던 문제, 이런 건들이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갑질 피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지만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도 국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 총장을 향해서 조국 일가의 변호인이냐 이렇게 따졌는데, 부산대 총장은 입학 취소는 과하다는 여당 의원의 말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국감장에서 오간 말들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지방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사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이 입시 부정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정 행위이냐 아니냐 그 답변해 보십시오. 뭐 입학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죠. 그러면서도 입학을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부정 행위인 자체가 지금 재판 대상입니다. 재판 대부분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여당 의원이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고 하자 차 총장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야당이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을 인정하면서도 조치를 미루며 감싸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좀 부적절하십니다.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어디서 적반하장이세요? 부산대는 24등인 조 전 장관 딸의 학부 성적을 3등이라고 거짓 발표한 데 대한 야당의 자료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재단 경남 지역 대표를 지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그런데 관련 설비에만 1,00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돼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됐는데요. 원전만 잘 가동해도 탄소 감축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26%에서 6.1%까지 낮추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30.2%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원전만 잘 가동해도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18년 대비 33.4%의 탄소 배출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폐쇄하기로 한 원전 11기를 연장 가동해도 40.3%의 탄소가 감소하고, 여기에 신한울 3, 4호기까지 더해지면 45.1%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제사회는 최근 원자력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며 원자력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이 5% 아래로 밀려나면서 중국발 경기 부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송병철 기자가 자세한 위기의 징후들을 짚어봤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에 정전이 된 중국의 한 도로. 자동차 불빛의 행렬만 이어집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까지 겹치며 중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4.9%에 그쳤습니다. 5%는 넘을 거란 전망마저 비껴갔습니다. 疫情汛情的冲击，前3季度经济同比增速比上半年有所回落。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부진에 전 세계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미 불거진 국제 공급망 이상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번지는 인플레 우려와 맞물리며 지구촌의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5%로 우리 돈 153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휘청거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경제 부진의 장기화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이게 다가 아니죠. 나라 안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풀어놓은 돈이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도 함께 받는 이른바 이중 채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돈줄을 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김연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서울 전농동의 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이 9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찾지만 주택담보대출만으론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대출을 함께 받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용대출까지 껴서 해야지 그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200만 원 초반 정도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43.9%는 신용대출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1분기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낀 경우도 각각 41.6%, 8.8%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를 낳는 다중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80% 이상이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인상되면 채무자들의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금리의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는 동시에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다 한국은행은 금리는 오르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여서 4분기 가계부실 위험이 더 커질 거라는 진단까지 내놨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바로 F-35 스텔스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도입 이후에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전력포 행사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말 총 40대 도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오늘 개막한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에서 3년 7개월 만에 이 F-35를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꼬리 날개에 태극마크가 선명한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무장을 모두 기체 안에 숨기고 레이더를 분산시키는 특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레이더의 골프공보다 작게 잡히는 F-35A는 북한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힙니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1093km에 달합니다.
북한은 F-35 도입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전면 부정이라며 반발해왔고 국내 간첩단에게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군은 2019년 서울 아덱스에서 실물 대신 모형만 전시했고 작년 청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력화 행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적의 핵 미사일 발사 원점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게는 경계 제1의 대상이 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까지 F-35A 40대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기나긴 팬데믹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항 출국장은 조금 이른 일상으로의 복귀에 나선 이들로 벌써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에 미뤄둔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행기 편도 잘 없고 해서 일단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좀 많이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하면서 기업들도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게 됐고 현대차그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사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재택근무 인력을 줄이거나 대면 회의를 늘리는 등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업무 출장을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트래블 버블로 하늘길이 열린 사이판은 한 달 만에 예약 확정객이 8,000명을 돌파하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으면은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 기업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야구장 가고 극장 가고 그 흔한 일상도 멈춰섰었죠. 오늘부터 수도권 야구장 직접 관람이 이뤄졌는데 야구 팬들의 표정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임서인 기자입니다. 키움과 LG의 경기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 입구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인증한 관객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백신 패스로 오늘부터 프로야구 경기장 수용 인원의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수도권에 연고지를 둔 5개 구단의 야구 팬들은 3개월 만에 직접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는 중에도 야구장을 앞에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야구장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지금 와가지고 다시 지금 마음이 좀 설레고요. 지금 떨리고요.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나고 수도권 기준 최대 8인까지의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 극장가는 이미 100만 관객을 모은 007 노 타임 투 다이와 베놈2에 이어 듄, 이터널스 등이 개봉을 앞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외화 대작들의 개봉이 맞물리며 관객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화 중심이지만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도 차츰 개봉 일정을 확정 짓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계도 공연 정상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공연 시작 시간을 다시 여유 있게 조정하고 동반 입장 인원을 늘려 60에서 70%였던 좌석 가동률을 70에서 80% 선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개막한 지킬 앤 하이드를 비롯해 레베카, 프랑켄슈타인 등 예정된 하반기 기대작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스켈레톤 간판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그간 베일에 쌓였던 베이징 트랙에서 첫 실전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트랙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는데 윤성빈 선수 불리한 조건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아이언맨 헬멧을 쓴 윤성빈의 힘찬 질주. 사진으로만 공부했던 베이징 트랙이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타보니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뭐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선수들은 통상 올림픽을 앞두고 2년 전부터 국제 훈련 기간을 통해 올림픽 트랙을 경험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옌칭 트랙은 그동안 완벽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가 4개월 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트랙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루 2번의 주행 연습이 선수들에게는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훈련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스레 개최국 중국의 엄청난 전력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소문에는 뭐 새벽 2시에 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그냥 집중하고 있습니다. 썰매 대표팀은 오는 24일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를 마친 뒤 곧바로 월드컵 대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올림픽 시즌에 나섭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hy winds, thy wide gray skies, thy mists that roll and rise. 시한부 삶을 사는 여주인공이 가을을 찬미하는 시를 읊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마지막 가을 속을 거닐며 신에게 경배합니다. 뉴욕의 가을은 두 연인이 우연히 재회한 이 가을에선 재즈곡으로 흐릅니다. 가을은 하도 아름다워서 너무 짧습니다. 여름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내 늦가을 햇살이 여려지면서 겨울이 찾아오곤 하죠. 가을은 느릿한 안단테로 왔다가 알레그로토, 알레그로 그리고 마침내 비바체로 휩쓸려 갑니다. 문득 왔다 쏜살같이 달아나죠. 물이고 가랑잎이고 가을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달리고 우리는 비명처럼 있습니다. 시인은 추운 밤 풍경에 가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널어놓은 빨래가 밤비에 젖고 있다. 아, 추워라. 10월이 되도록 끈질기게 버티던 늦더위와 모기가 추적추적 가을비에 물러가나 싶더니 느닷없이 겨울이 왔습니다. 새벽 시장 상인들은 귀마개를 하고도 모자라 모닥불로 추위를 녹여봅니다. 한라산엔 상고대가 서리고 오늘 설악산엔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을은 아예 실종돼 버린 걸까요? 그러지 않아도 가을은 가장 짧은 계절이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64일, 2달 사흘밖에 안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도 오랜 세월 가을이던 게 재작년 봄에게 밀려났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이 푼돈이라도 되는 듯 입에 오르내리는 세상입니다. 정치는 또 삿대질, 드자비질로 나를 지새는 세상에 마음 둘 곳 몰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 우울, 허탈, 자조, 무기력, 집단 트라우마가 따로 없습니다. 가뜩이나 스산한 이 즈음에 잠시 숨을 고르고 아우르고 북돋우는 가을마저 간 곳이 없습니다. 시인이 짧은 가을을 애도하며 시린 가슴들을 어루만집니다. 국화꽃 그늘을 빌려 살다 갔구나. 가을은 젖은 눈으로 며칠을 살다가 갔구나. 너나 나나 마음 그늘을 빌려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들, 이 그늘. 우리에게 언제 그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이 있었던가요? 세상이 갈라지고 쪼개져 부대끼고 으르렁댈지언정 함께 사는 우리라도 젖은 눈으로 서로 보듬어야겠습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이 더 닥치기 전에. 10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이 사라졌다 였습니다. 가을 한파에 이어 오늘은 첫눈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설악산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빠른 첫눈이었습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은 없지만 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5도가 더 낮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도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겨울 코트도 괜찮겠는데요. 내일 대전과 안동이 3도, 전주는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 아침은 꼭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뉴스9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